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아이는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고요. 보통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은 돈, 시댁, 친정, 남편의 이야기던데 저는 이 네 가지가 한 방에 엮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 가지 일만 제대로 겪어도 사람이 피폐해지기 마련인데 저에게는 네 가지 일이 모두 한꺼번에 엮여서 일어나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우연이 터진다고 해도 이 일을 한 번에 겪기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하의 망할 놈인 남편과 그리고 너무나도 가족을 믿어버렸던 우리 친정엄마의 애달픈 이야기를 쏟아내보려고 한답니다. 자식 키우면서 저도 내 핏줄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긴 하지만 만약 제가 친정엄마의 입장이었다면 달랐을까 싶네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각설하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감정적으로 고생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친정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여동생인 이모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17살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게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그 시절에는 일찌감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정엄마께서도 취업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다고 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4살이 어린 이모를 어떻게든 남들과 똑같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답니다. 17살이 13살짜리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하지만 늘 책임감을 잃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오로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부모님이신 우리 친정엄마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모랑 엄마는 친척집에도 잠깐 머무르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 시절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쥐죽은 듯이 살아보려 했어도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대요. 결국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다가 고아원에 보내버려야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모의 손을 잡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어린 여자애 둘이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친정엄마는 바로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공장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이모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월급을 덜 받겠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하신 친정엄마는 이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장 안에서 일만 하셨고 이모가 20살이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되자 모아두었던 그 적은 돈으로 반지하 새빵 같은 걸 구해서 공장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턴 이리저리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내 집 마련, 내 돈 마련을 위해서 평생의 힘을 다 쏟아부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새벽같이 목욕탕에 출근해서 탕 청소를 하시고 오전에는 정말 좋은 기회에 들어가게 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고 7시에 퇴근을 하시면 2시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대요. 그렇게 집에 밤 10시쯤 도착을 하면 씻고 바로 잠을 주무셨대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5시까지 또 목욕탕에 출근해서 일을 하시고 그 생활을 결혼을 하실 때까지 매일같이 반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24살부터 나이 30이 넘도록요.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반지하 새빵을 벗어나고 연립주택 같은 곳을 하나 얻어서 이모랑 같이 살다가 우리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가 일을 하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던 직장 상사였대요. 엄마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품이 정말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늙은 노모 때문에 이혼의 아픔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친할머니시죠? 친할머니께서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손녀딸인 저도 할머니가 무서워서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엄마에게 반해서 옆에서 내내 맴돌고 있다가 엄마도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자 냅다 고백을 해서 납치를 하듯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엄마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러 감행했다는 뜻이었죠. 한번 이혼의 아픔이 있긴 했지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사람이 농담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진중한 성격을 지닌 남자였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기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거기다가 집안에 남자 하나 없이 이모와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았던 엄마였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묵직함이 생기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더니 할머니가 엄청난 문제였던 겁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서 아들을 한번 이혼시킨 할머니께서는 재혼을 한 아들을 또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셨던 거죠. 엄마가 이모랑 같이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신혼집도 그 집으로 생각하고 이모와 같이 살 거라 예상을 했는데 할머니께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신 거죠. 안 봐도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디 지 동생을 데리고 살으려고 하냐. 절대로 반대한다. 경우에 없는 처가살이다. 어릴 때 보았던 호랑이 같은 할머니의 성격만 생각해도 저희 엄마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뿐이겠어요? 동생 걱정에 같이 살겠다고 말은 꺼냈으나 박박 우기지는 못하는 우리 엄마는 찍소리도 못했겠죠. 그냥 그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께서 엄마의 편을 들었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당시 할머니는 누구도 막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을 땐 이미 할머니도 많이 연로하신 상태였는데 그때도 기집년 하면서 늘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셨었거든요. 어디 기집년이 큰 소리를 내면서 울고불고 떼를 쓰고 그래. 예전 같았으면 너같이 쓸모없는 기집애는 그냥 확 길거리에 버려두고 왔을 거다. 감히 어디서 떼를 써? 냉큼 그치지 못해.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한테 기집년이라고 하지 마셔요. 너는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자꾸 파락파락 대들고 그래. 어? 내가 아주 기집년들이 판을 치는 곳에서 시끄러워 죽겠어. 할머니는 막말을 멈추신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엄마는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저 하나에게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우리 엄마야말로 정말 무섭고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는 시집을 와서 결국 이모와 같이 살겠다는 꿈은 버려야 했대요. 같이 살기는커녕 결혼을 하자마자 합가를 했고 연립주택에서는 이모 혼자 지내게 되셨다고 했어요. 이모는 늘 엄마에게 미안해 했고 엄마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당하며 저를 낳으셨고 딸을 낳았다고 또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에휴, 어디 나을 게 없어서 쓸모없는 기집년을 낳았냐. 시집가면 그만인 것을. 에휴, 내 팔자야. 하나뿐인 손주가 딸년이라니. 너는 어디 밥상머리에서 밥을 그렇게 먹어? 제가 어릴 때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젓가락을 포크처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할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주눅이 들어서 빨리 밥을 먹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입에 반찬들을 우겨넣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또 잔소리를 하셨죠. 뱃속에 어디 거지 새끼가 들어있나? 기집년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밥을 먹어? 그만 좀 먹어라. 네 아비 먹을 반찬 하나도 없겠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가 지금 한창 자랄 때인데 당연히 밥을 많이 먹어야죠.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세요? 저는요, 저희 딸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요. 제발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집을 나가고 싶어요. 제 손을 탁 치면서 밥 좀 그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시던 할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말에는 입을 꾹 다무셨죠. 그 뒤로는 아버지가 없을 때만 골라서 저와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여자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건 하나도 못 해낼 거라고 무시를 하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그런 취급하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우리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말 못할 소가리를 끙끙 하셨겠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할머니를 내 엄마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보살피셨다고 해요. 극심한 시집살이에서 모난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요즘은 시집살이도 이혼 사유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무튼 저를 키우면서 그 당시에 유치원도 다 돈 내야 다닐 수 있을 텐데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시겠다고 유치원도 보내주셨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셨어요. 친정엄마는 몸이 2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일도 육아도 시집살이도 해내셨죠. 제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현장 일을 하시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처하지 못할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할머니께서는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난리를 치셨고 저와 엄마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눈물만 줄줄 흘려야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었고 그저 할머니가 너무나도 화를 내니까 무서워서 울고만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가 끝이 난 다음에 할머니께서는 엄마와 저를 맨몸으로 쫓아내셨고 결국 저희는 이모가 살고 있던 낡은 연립주택에 다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방 2칸짜리 집이었기 때문에 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만 할머니가 없어서 행복했어요. 늘 도끼같이 눈을 뜨고 흠잡을 게 있나 없나 살펴보며 잔소리를 하시던 할머니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할머니가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모와는 너무나도 죽이 잘 맞았고 저를 정말 딸처럼 챙겨주셨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그런 이모가 같이 산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한다고 했고 당시 사업을 시작하는 이모부와 결혼을 해서 연립주택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모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 낡은 연립주택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세월이 많이 흘러 낙다 못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던 연립주택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와 엄마의 삶에도 조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엄마는 평생 일을 하셨고 저에게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아끼셨어요. 통장에 돈을 계속해서 모아두셨거든요. 저는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고 조금이라도 우리 엄마와 제 삶의 윤택함을 만들고자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모부의 사업은 잘 되었고 이모부께서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는데 모아둔 돈으로는 괜찮은 동네에 집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여자 둘이 사는데 위험하게 반지하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식하게 일단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살자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사업을 하시는 이모부께서 저랑 엄마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작은 빌라를 구할 때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이도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거지. 지금 우리 그의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다고. 정말 고맙다. 내가 나 혼자서는 길바닥에서 자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래도 네가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내가 염치불구하고 받을게. 예, 정말 고마워. 언니, 우리가 무슨 남이야? 왜 그렇게 절절매고 그래?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부탁은 얼마든지 해도 돼. 아니, 더한 것도 해도 돼. 언니는 그럴 자격 있어. 그렇게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받은 만큼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모부께서는 큰 돈도 아니고 그래봐야 4천만 원이라면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 여윳돈은 있는 거라며 아주 통 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저랑 엄마는 마음 편안하게 새 보금자리에서 살게 되었고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러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댁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있으신 분들이었고 자식 결혼하는데 큰 도움은 주지 못해도 집안에 빚은 없으신 분들이었죠. 한마디로 받은 게 없지만 드릴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친정집 사정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와 제가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시집 갈 때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어요. 저랑 남편이 서로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할 생각도 없었고 공장형 웨딩홀에서 정말 싼 값을 주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시집 갈 때 2천만 원을 주시며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아니 엄마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줘. 2천만 원이면 우리 엄마 1년은 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겠는데. 엄마 그냥 엄마 가지고 있어요. 그이도 시댁에서 뭐 받아온 거 없는데 나만 이렇게 받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여자가 말이다. 돈이 없으면 소방 맞아 쫓겨날 때 정말 맨몸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막막해지는 법이야. 무조건 네 돈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다. 알겠니? 결혼하고 아이 키운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네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 이 돈은 사위 몰래 주는 돈이니까 너도 어디 짱 박아두고 힘들 때 쓰거라. 친정엄마는 할머니께 맨몸으로 쫓겨났었던 그 충격이 매우 크셨었나 봐요. 저에게 절대로 남편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돈이라고 비밀로 해야 하는 돈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도 친정엄마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통장에 짱 박아 두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집을 이사 가야 할 때 보태던지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는 각자 집안에 해야 할 만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양가에서 받은 게 없다는 것이 한몫했죠. 결혼 생활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돈은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월급을 서로 오픈했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제가 번 돈을 합쳐서 한 달을 쓰고 저금을 하고 혹시 모를 비상금 통장도 마련을 해두었죠. 나중에 아이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차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정말 완벽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대감은 실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깨부서졌죠.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돈 계산을 투명하게 반반씩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가에 비슷비슷하게 용돈을 드리거나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에게 돈을 팍팍 쓰지 않는다고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어떤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집살이에 대한 반발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말 한마디 지지 않았죠. 아니 너는 양가의 용돈을 똑같이 드릴 수가 있니? 당연히 나한테 더 팍팍 써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인데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똑같이 공평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시어머니라고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자식 낳아서 시집장가 보낸 건데. 그리고요, 저랑 그이는 투명하게 모든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딱 정해진 생활비만큼 쓰고 저금하고 하는 건데 어머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참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지 않고 돈은 무조건 반반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자가 돈이 없으면 모양 빠지는 거라면서 경제권을 남편에게 주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즉슨 본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죠.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 이 사건으로 시어머니께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밉보였으니 무슨 일이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죠. 정말 억울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제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까지 낳고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마당의 하루는요. 시어머니께서 산악회 모임을 나가는데 회원들이랑 같이 산에 올라가면서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만든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시댁에 가서 자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맛 좀 보고 며느리 자랑 좀 해보자며 시키시는데 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완화해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13인분의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부지런하게 계란도 삶고 감자도 삶고 전부 다 으깨서 샌드위치 속을 직접 다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고 산악회 회원들이 다들 식중독균에 감염이 됐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당당하게 보상비에 병원비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잘 해보려고 한 일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정말 속상했어요. 어르신들께도 죄송했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시어머니께서 저를 엿먹이고 싶은 마음에 산악회 회원들이랑 짜고 버린 짓이었던 거죠. 들키지나 말던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람이 집에서 몰래 떡볶이 먹다가 딱 걸린 거죠. 제가 죄송한 마음에 미움을 써서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떡볶이를 드시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 아니 식중독이라고 아무것도 못 드신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떡볶이가 웬 말이에요? 참나,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했다고 그래. 어제 약 먹었더니 다 나왔다. 식중독이 그렇게 금방 낫는 병이냐고요? 며칠을 고생하는 건데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저를 속이기 위해 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열고 싶다고 연병을 떨고 있는데 머리가 지끈거려서 병원까지 찾아갔었다니까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무슨 치킨집이야. 음식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나한테 정말 왜 이러는 건데? 당신 요즘 치킨집 장사가 대박이라는 말도 몰라? 내가 진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몰라. 내가 직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일을 하는지. 능력 하나 없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개무시만 당하는데. 나도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이 원형 탈모까지 왔다고. 내가 이른 나이에 대머리 되는 꼴 보고 싶어? 나 진짜 죽어도 회사 못 다니겠단 말이야. 꾸역꾸역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면서 그만두겠다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찔끔 흘리는데 정말 정수리가 횡댕구리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어쩌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남편까지 비명행사 해버리면 어떡하나 싶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문제고 남편은 남편대로 문제고 제가 너무 황당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해서 친정집에 찾아가서 엄마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시자가 붙었는데 어쩌니.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지. 엄마는 더한 시집살이도 견디면서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가 주었던 비상금 너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사위 장사라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던가. 엄마가 모아둔 돈 줄 테니까. 결국 친정엄마가 고생고생해서 모아두신 돈의 일부와 저에게 주셨던 비상금 2천만 원을 더해서 소위 말하는 치킨집 하나를 남편에게 차려주었습니다. 남편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딴소리 안 하고 운영 잘 해보겠다고 넙죽 엎드려서 절까지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저희 친정 돈으로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게를 차려주니 잔소리가 쏙 들어가게 되었고요. 친정엄마만 아니었으면 이혼이라도 했을 텐데 적어도 애를 생각하면 이혼은 큰 상처라고 저를 말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까운 돈 써가며 남편에게 치킨집을 차려주었죠. 그래도 치킨집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치킨집을 연지 2년이 지나서 완벽하게 동네 장사로 자리를 잘 잡게 되었고 나름대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돈이라는 건 늘 부족하기 마련이었지만요. 하지만 어느 하나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쪽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이 더 흐르고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모부의 사업이 점점 바닥을 치더니 결국 쫄딱 망해버리고 망하십니다. 그래도 이모부가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이나 개인 자산으로 빚까지 질 지경은 아니었지만 사업이 망해버렸으니 당장의 수입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모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했는데 이모부는 사업가의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라 돈만 있으면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사실 이모부의 사업이 망해버린 건 이모부의 탓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거든요. 불가항력으로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남편이 치킨집 문을 닫고 친구들이랑 1박으로 놀러 갔다 온다고 통보를 한 상태라서 저도 독방 육아를 하기 싫어서 친정집에 간 상태였죠. 그런데 이모와 이모부가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조카가 아이 데리고 와 있었구나. 내가 오늘은 처형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제가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쳐요. 제가 부탁할 게 좀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다고요? 뭔데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언니, 아유, 다른 게 아니라 이가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게 나라 경제 상황 탓도 있는 거 알지? 사업체가 잘 안 된다거나 그랬던 게 아니었잖아. 근데 이번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 아이고, 좋은 기회라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리가 잘 된 거야? 응.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물가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베트남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 베트남이라니? 아이, 그럼 해외로 이민을 가서 산다는 이야기야? 비자 같은 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아이, 그걸 또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 봐. 일단 우리가 우리 명의로 시작할 수는 없고 저 차명으로 시작을 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사업체로 가지고 오는 거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도 모험을 해야 하는 거긴 하지만 가망이 있는 투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 이모,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사기꾼 만나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아유, 우리도 백방으로 알아봤지. 사기꾼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인증받아서 운영하는 기업 같은 거라서 안전하다고는 하네. 우리도 이 친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소개받은 건데 그 사람은 2년 만에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 우리라고 언제까지 지나간 사업 붙들어 매고 이렇게 살 순 없으니까 도전을 해보려고 해. 언니도 이참에 베트남 휴가도 오고 그러면 좋잖아. 얘는 내 나이가 몇인데 베트남에 놀러를 가. 그래서 베트남에 가겠다는 거야? 아유,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언니가 조금 도와줄 수 없을까? 아이,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뭘 해주면 되겠니? 투자 비용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요. 저는 그 말에 귀를 후벼 팠어요. 친정엄마가 물론 예전에 재개발이 된 연립주택을 팔아서 기반을 마련하고 현금도 어느 정도 꽁꽁 싸매고 있고 몇 년 전까지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아두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친정에 현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말하면 시댁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돈 좀 가지고 오라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늘 저희 친정엄마는 돈 없고 가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모야 당연히 친정엄마가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친정엄마한테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이모, 엄마한테까지 투자 비용을 빌려서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거야? 물론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 취직하기도 어렵고 사업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이모 나이도 있는데 베트남까지 가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려고 해. 얘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아직 우리 60대잖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니,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힘들 때마다 언니가 늘 나서서 슈퍼우먼처럼 도와줬었잖아. 내가 염치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리고 이거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꼭 갚을게.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친정엄마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확답을 주지 못하셨고 고민을 해보고 답을 주시겠다고 대답을 미루셨어요. 저는 엄마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 싶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엄마가 이모를 모른 척 하실 분도 아니었고 또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엄마가 알아서 잘 처신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도와준다고 한들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엄마에게 이모라는 존재는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나 봐요. 친정엄마께서는 1년 이내로 꼭 갚을 수 있다는 이모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집까지 빼서 원룸으로 옮기시며 이모를 도와주신 겁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아니, 이모가 1년 내로 갚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전세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이모를 도와주는 게 이거 맞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 갚는다고 했으면 갚는 거야. 1년만 빌려주는 건데 뭐. 나중에 저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하더라. 내가 지금은 원룸에 들어가지만 1년 뒤에는 50평형대 아파트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니. 그래도 1년은 먹고 살 만큼 비성금은 빼뒀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아니, 그렇게 돈을 갚는다는 게 사람 마음처럼 되는 거면 세상에 빚쟁이들한테 떼인 돈 받아주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은 왜 있겠어. 아무리 이모라고 하지만 얘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니까 그만 말해. 네 이모가 어디 돈 떼먹을 사람이야. 걔 성격에 간이라도 팔아서 갚을 거다. 그렇게 친정엄마는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이모에게 주셨어요. 신축 원룸에서 생활하시며 이모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한 날까지는 걱정 없이 먹고 살 돈은 빼뒀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친정집이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사정을 알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저에게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장모님은 나 치킨집 차려줄 때 인테리어 비용도 없다고 그러셔서 우리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치킨집 차렸는데 이모님께는 전재산을 털어서 돈을 쥐어줬다고? 아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여보, 치킨집 차릴 때 우리 엄마 돈 5천만 원 들어간 거 몰라서 그래?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나왔다고 시부모님 등골을 빼먹었다고 그래. 우리 집이랑 장모님이랑은 다르지. 장모님은 돈이 있는데 안 준 거고 우리 집은 없는 돈 빚줘서 마련해 주신 거잖아. 빚은 무슨 빚? 아예 어머님 적금 깬 게 무슨 빚을 진 거라고. 적금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인 건 몰라서 그래?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다. 우리 엄마 돈은 당연히 가져도 되는 돈이고 시댁 돈은 뭐 아깝다는 소리야? 누가 그렇대? 있으면서 안 준 거니까 그렇지. 장모님께 실망이야. 진짜 철없는 남편 놈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모는 그렇게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죠. 처음 몇 개월은 연락도 잘 오고요. 이모가 사진도 보내주고 사업도 시작할 기반 다 다져놨다면서 베트남에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 어디 마음처럼 되겠나요? 이모가 베트남으로 떠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서서히 연락이 줄어든다 싶었는데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자 친정엄마는 베트남으로 가봐야겠다고 이모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하게 생긴 거라고 난리가 나셨죠. 저도 솔직히 이모가 돈을 들고 튀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베트남이 물가가 저렴해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받아간 돈으로 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연락이 두절될 줄이야. 결국 저는 엄마와 함께 베트남을 잠시 갔다 오겠다고 했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이 아주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아 결국 이게 뭐야. 이모님이 그냥 장모님 돈이 탐나서 돈 들고 나른 거라니까. 이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아니 딱 봐도 뻔하지. 그 돈이면 베트남에서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인데 사업은 그냥 핑계라니까. 이모님이 똑똑하시네. 장모님은 아무것도 몰라서 사기당한 거라고. 내가 일단 엄마랑 같이 가서 수소문이라도 해봐야겠어. 작정하고 나는 사람인데 찾을 수나 있겠냐? 베트남이 좋은 커? 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포기해. 장모님 뒤통수 맞은 거라고. 얼마나 깐죽거리던지 정말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갔고 이모가 하노이에서 지냈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하노이 시장 바닥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거기에 주재원으로 와 있는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해서 이모의 이야기를 물어보았는데 다들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모가 우리 엄마를 사기쳤거나 아니면 정말 사업 제안을 받고 와서 사기를 당해서 비자도 못 받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체류로 남는 이유는 사기꾼을 잡겠다고 이 땅바닥에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둘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됐든 사기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모든 우리 엄마든 결론은 우리 엄마 돈이 공중분해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엄마도 믿을 수가 없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마셨죠.
그렇게 저희는 별 소득이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엄마는 결국 하다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물 청소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모아온 돈으로 편안하게 사나 했더니만 다시 한번 일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든 살림살이를 줄여서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있는 친정엄마가 고생을 해야 하는 건 매한 가지였어요. 오죽하면 제가 남편에게 말을 했죠. 우리 엄마가 건물 청소를 하게 냅둘 거야? 당신 치킨집에서 일이라도 시켜줘야지. 이 치킨집 차리게 된 게 다 누구 덕인데. 아니 장모님이 사기 맞고 와서 왜 나한테 월급을 주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 이 가게 장모님이 차려주신 건 맞지만 손님이 그렇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마당에 나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거든. 장모님 직원으로 써서 월급 드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우리 엄마 어떡해. 내가 그러니까 애초에 사기일 거라고 했잖아.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아유 그러길래 왜 그 큰 돈을 덥석 다 이모님한테 드려. 나한테 주면 내가 더 크게 가게 열어서 장모님 월급도 드리고 하면 좋았을걸. 남편은 뚫린 입이라고 말만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 사이에 이모에게 온 연락은커녕 이모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았지만 이모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도 전혀 없었고 베트남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정말 그 돈을 들고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베트남이 워낙 인접한 동남아가 많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 들고 숨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돈을 전부 잃었다는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믿었던 유일한 혈육인 이모가 뒤통수를 쳤다는 것에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내내 휴대폰을 붙잡고 이모의 소식만 기다리셨거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모에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모가 배신을 때린 것이라 생각하고 엄마에게도 잊으라 했지만 엄마는 그 충격이 너무 크셨나 봐요. 70이 넘은 나이에 건물 청소를 하며 반지하에서 살면서 본인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엄마는 병이 나게 되었고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 나는 이제 다 놓고 떠나려고 한다. 엄마 무슨 소리야. 치료받아서 보란듯이 이겨내야지. 엄마 이모가 엄마 뒤통수 친 거 다 갚아줘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평생 혈육이라 생각한 내 자매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는데 됐다. 나는 더 이상 미련 없다. 그렇게 삶을 포기하신 것처럼 행동하시던 친정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눈을 감으셨어요. 삶에 의지가 없으니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생명을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둘러 장례식장 자리를 알아보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내내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장사가 바쁜 건지 뭔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외롭게 일만 하시며 살았던 분이라 그런지 조문을 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텅 빈 빈소를 지키며 하염없이 울고 있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받지를 않았고 결국 치킨집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받더라고요. 네, 치킨집입니다. 여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세상을 떠났다고. 당신이 지금 한가롭게 치킨이나 튀길 때야? 언제 올 거냐고. 사위가 장례식을 지켜야지. 아이 뭐야. 나 지금 일 바쁘다고. 치킨집 장사 한창인데 어디로 오라가라야. 2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사기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떠난 사람인데 뭐 득될 게 있다고 장례식장을 지켜. 그럴 바에 치킨 한 마리 더 튀겨서 돈 버는 게 낫지. 아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끊어. 그 말에 눈물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장례식 3일 내내 남편 놈은 코빼기 한 번 비추지 않았고 저는 이놈을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상을 당했는데 치킨을 튀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결국 저는 장지까지 혼자 움직였고 친정엄마를 보내준 다음 법원에 들러 이혼 소장 하나 챙겨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전에 낮잠이라도 자는 건지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놈 얼굴에 찬물 한 컵을 쏟아부었지요. 에이씨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잘 자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장모가 3일 내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얼굴을 안 비춰? 장지까지 혼자 이동했다고 알아? 어차피 조문객도 없을 텐데 내가 가서 뭐 하냐고. 시간만 아까운 거지. 그 말에 저는 남편놈 뺨을 한 대 치고서는 이혼 소장을 던졌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남편놈이 이혼 소장을 보고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래 장모님이 치킨집 차려준 건 감사해. 근데 나도 쉽지는 않았거든. 너 같은 짐덩어리랑 사는 거 애는 네가 데려갈 거지? 그럼 바로 도장 찍어주고. 쓰레기 새끼. 그래.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남편이 물세례를 맞고 저에게 뺨까지 얻어맞은 일을 시어머니께 일렀는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와 아주 생지랄을 하더라고요. 이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 너 인형 감히 우리 아들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어? 네 년이 그러고도 발 뻗고 편안하게 자나보자. 아주 그냥 내가 평생 지옥길 가시밭길만 걸으라고 기도를 올릴 거야. 내가 너를 평생 저주할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손은 올리지 못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혼을 하는 동안 그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건지 부들부들 떨기만 하시는데 차라리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았으면 이혼하는데 뭘 더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치킨집을 당연히 친정엄마가 차려주었으니 공동재산으로 들어가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엄마가 돌아셨고 그 이전에 차려준 치킨집이라 공동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가 육아로 인해서 일을 그만둔 이후 남편 혼자 외벌이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기나긴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는데 이혼은 오히려 간단하더라고요. 나눌 거만 딱 나누고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지 6개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가 살고 있던 반지하로 오게 되었어요. 남편 놈과 재산 분할을 하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계약해둔 집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도 했고 또 친정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다는 현실이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흔적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반지하에 들어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래도 제 이기적인 마음에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6개월간 저는 정말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현실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지만 분할받은 재산도 있고 양육비도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데 부족함은 없었죠. 하지만 친정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떠났다는 것, 믿었던 이모가 배신을 때렸다는 것이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모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엄마가 몇 년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반지하에서 축축한 이불을 덮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찾아올 사람 하나 없는 반지하에 누군가 찾아와 문을 다급하게 두들기더라고요. 무슨 일인고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2번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우리 이모와 이모부가 떡하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을 마주했을 때 제 감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온갖 감정이 요동을 치는데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때려 죽이고 싶다가도 우리 이모가 내 눈앞에 이렇게 찾아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이모, 도대체 왜 이제 와? 엄마 죽고 없는데 왜 이제 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 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엄마 없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언니가 정말로 죽었어? 언니가? 정말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갔어? 어디서 들었어? 우리 엄마 죽은 거 어떻게 알았어?
언니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없는 번호라잖아.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언니가 이미 죽었다잖아. 이모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이모가 뒤통수를 쳐서 돈 한 푼 없이 반지하에서 들어와 살다가 초라하게 죽었다고. 어떻게 이모가 그런 짓을 해? 미안해. 아유,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도 뒤통수를 친 게 아니었어. 아유, 정말 미안하다. 그제서야 이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사업 브로커의 소개로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데 사업 기반에는 문제가 없었대요. 문제는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겠다고 찾아온 외국인들이 많았고 정부에서 제지를 걸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대요. 사업체가 들어서야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점점 늦어지면서 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인 걸 들키게 되면 추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숨어서 지내야 했대요. 이미 사업에 투자해야 할 돈을 다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되면 그 사업체가 베트남 사람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와 이모부는 외부와 연락을 모조리 끊고 그렇게 숨죽여서 지냈대요. 휴대폰 같은 것도 개통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 소식을 끊고 지내야 했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슬슬 사업체가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불법 체류자인 게 또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없는 돈을 털어다가 뒷돈을 주기도 하고 또 1년을 허비해야 했대요. 겨우겨우 비자가 나오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적자였지만 점점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던 게 미안해서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할 생각도 못했대요.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도 너무 지났기 때문에 돈을 마련한 다음에 번듯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자 싶었다네요. 그렇게 갚을 돈에 몇 년치 이자까지 더해서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했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온 거죠. 불현듯 불안해진 이모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우리 엄마에 대한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했대요. 이모가 뒤통수를 친 거라 생각해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 줄 알고 이모는 겁이 나서 지인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지인은 수소문을 하다 우리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모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이 소식에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사업체도 비자도 다 해결이 되었는데 정작 갚아야 할 엄마가 없다는 소식에 이모와 이모부 둘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 언니, 제발 내가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언니 정말 이렇게 가면 어떡해. 조용, 잘못했습니다. 조용. 저도 이모와 이모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원망도 하고 걱정도 하고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말도 제대로 못했죠. 한바탕 울고 나니 이모가 저에게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모, 이게 뭐야? 10억?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금액이 맞아? 그래, 내가 정말 언니한테 미안해서. 언니한테 내가 전 재산 탈탈 털어 5억을 가져간 건 알아? 몰랐어. 엄마가 얼마를 줬다고 말을 안 해서 몰랐어. 5억을 가져가서 내가 7억으로 갚겠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갚겠다고 한 날보다 3년이 더 늦어졌잖니. 이자 1년에 1억씩 했어. 10억으로 들고 왔는데 언니가 이렇게 떠났을 줄이야. 어쩌면 좋아 정말. 당연히 이 돈은 우리 조카가 받아야 하는 돈이야.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저 형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니? 우리가 가서 꼭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엄마가 잠들어 있는 곳을 이모와 이모부와 함께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같이 가는 그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몇 년간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정까지 말이죠. 저희 엄마가 묻혀 있는 곳에 가서는 이모도 저도 다시 한번 오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오해를 풀고 이모와 이모부는 다시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사업체를 버려두고 올 수 없어 짧은 일정으로 오게 된 탓이었죠. 그런데 가기 전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살아봐야 뭐하니. 애 혼자 키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베트남으로 가자. 저는 그 말에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이라는 돈도 생겼겠다.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먼저 떠난 이모와 이모부에게 자리를 잡기 위해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죠. 이모와 이모부는 저와 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오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아이 학교에도 이야기를 하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 때문에 시댁에 찾아가서 베트남에 가게 되었다고 말을 했죠. 베트남? 이게 진짜 미쳤나?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길 가서 살겠다고 그래? 말도 안 통하고. 그럼 우리 보고 뭐 손주 보러 베트남에 오라는 거냐? 아니요. 아이 방학 동안에는 한국으로 보낼게요. 밀린 면접 교섭권 방학 내내 쓸 수 있게요. 거기다가 아이 아빠라는 인간 애한테는 관심도 없잖아요. 양육비도 들쑥날쑥 보내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가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야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야? 나 돈 있어. 무슨 돈? 왜? 니네 이모가 지원해준대? 그뿐이겠어? 베트남에 살 것도 알아봐 주시고 우리 엄마한테 빌려간 돈도 갚았어. 돈을 갚았다고? 장모님 전 재산이던 그 돈? 그래. 무려 2배로 돌려주셨다. 나도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어때? 배 아프지? 평생이 가도 너는 만져보지 못할 10억이 내 통장에 있으니까 배가 꽤 아플 텐데. 그 말에 남편이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10억? 진짜로 10억이 네 통장에 있다고?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언제 말할 시간이나 줬고 우리 엄마 반지하 산다고 장례식장에 얼굴도 안 비추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혼하던 놈이 뭐 그리 말이 많아. 너는 평생 큰돈 만질 운명은 아닌가 보다. 이 돈으로 나는 우리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보. 여보 좋아하네. 6개월이 넘게 양육비 한 번 제 날짜에 준 적 없는 놈이 이제 와서 무슨 여보 타령이야. 내 인생에서 너를 손절한 게 제일 잘한 일이다 싶어. 요즘 우리 치킨집 먹고 살기 엄청 힘들어. 여보, 내가 잘할게. 장모님이 차려주신 치킨집. 내가 장모님 생각해서 여태까지 이은 건데 이제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여보, 10억이면 말이야 우리 베트남 가서 호의호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맞아. 10억이면 베트남에서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근데 그 계획에 너는 없어. 여보, 우리 애가 아빠는 안 찾아? 내가 이모님 사업에 힘 좀 보탤게. 나도 같이 가. 미쳤니 너? 나한테 언제는 2년 전년 하면서 치킨집 좀 운영한다고 유세 떨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베트남에 네가 왜 따라와 이 호로 자식아. 썩 꺼지라고. 10억이라는 말에 눈이 돌아서 저에게 싹싹 빌면서 혼자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애가 보고 싶다 난리를 치는데 그런 인간이 왜 면접 교섭권은 제때 사용하지 않고 양육비 또한 제가 달라고 재촉을 해야만 줄까요? 그냥 10억이 탐났던 거겠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이후에 며칠을 반지하에 찾아와서 합치자고 말을 하는 남편놈 얼굴에 찬물 세례도 퍼붓고 경찰도 부르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떠난다는 말도 없이 베트남으로 와버렸어요. 알려주면 공항까지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야반도주를 하듯이 한국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놈 아직도 반지하에서 저를 찾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신경 쓸 바 아니죠. 제가 베트남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으니 찾아올 수도 없을 거고요. 베트남은 덥고 습한 나라지만 저랑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네요. 저도 아이를 위해 힘내야 하는 워킹맘이 되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